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사들의 함정 유지보수 정비 해마로 협력을 요청하는 등 K조선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페루 함정 건조에 착수하는 등 이제 K조선은 중남미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HD현대중공업은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 등 페루에 수출하는 함정 내척 공동 착공식은 페루 국영 시마 조선소에서 열었습니다. 페루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페루 함정 프로젝트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4월 수주한 약 6,406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은 이 프로젝트의 첨단 설계 기술과 조선 공정 기법을 지원합니다. 내년부터 차례대로 페루 해군의 인도될 함정은 시마 조선소의 시설을 활용해 현지에서 건조될 예정인데요. 페루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페루 조선업 역사에서 이번 착공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페루 해군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착공식은 K함정 중남미 진출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미 해군에 엄청난 실망감을 표하며 더욱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미국 정치권과 군사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미 해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실망한 것은 미국 회계감사원 GAO의 보고서에 잘 나와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미국 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함선 현대화 계획이 현재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방만하게 진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 회계감사원은 순양함 현대화 작업에 포함되는 자금 할당 및 지출 책임을 태평양 함대나 해군 시스템 사령부로 이전할 것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함정의 건조 또는 유지 관리를 한국 등 주요 동맹에게 맡기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여기에 즉시 반발했습니다. 어차피 각 함대로 이전될 통제 책임을 해군 시스템 사령부로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 의회나 회계감사원, 해군사령부가 모두 공통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대체 대한민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길래 미국 회계감사원조차 한국 조선과 빨리 손잡아야 한다고 인정한 것일까요? 2024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회계감사원은 미 해군의 순양함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무려 18억 4천만 달러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도미사일 순양함의 현대화 과정에서 상당히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12년 7척의 순양함을 조기 퇴역시키려고 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10년간 11척의 순양함을 개조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계획은 2017년 7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심각한 점은 퇴역 예정인 순양함 중에서 4척의 수리와 개조 비용으로 18억 달러, 하나 2조 7천억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충격적인 것은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이들 4척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모두 퇴역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미 해군은 2025년 1월 3일 회계감사원의 명령과 권고를 수용하여 순양함 현대화 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함선의 소유권이 함대에서 해양 시스템 사령부로 이전되는 기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순양함의 현대화 계획의 중심에 대한민국 해군의 기술력을 등장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미 해군은 자국 내 조선소의 인력난과 역량 부족으로 인해 해외 파트너를 모색하던 중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보유한 한국 조선소에 주목했는데 특히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미 해군과 함정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이미 미 해군은 아시아 시범 사업 성격의 함정 수리를 하나오션에게 맡겼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동맹국 중 한국에게 다급하게 손을 내미는 이유는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현장 배치한 군함의 건조량은 무려 28만 톤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체가 26만 톤이니 한 해 동안 현장 배치한 중국 군함이 28만 톤이라니 전체는 어느 정도 규모일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해상 전력 세계 4위라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총 보유량이 51만 톤입니다.
중국 해군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 총 보유량을 찍어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2020년부터 함정수에서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다급해진 것입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한국의 조선소들을 직접 둘러보고 놀란 것은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 공정과 디지털화 수준,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수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일본도 한때 조선 강국이었지만 최근에는 수주량은 한국에 비교할 바가 아니고 기술력 면에서도 한국에 비빌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에즈 운하 좌초 사건이나 군함의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사건 등등. 최근 일본은 여러 가지 잦은 사건들로 이미지를 구겼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조선업의 협력은 한국 조선업의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다급해진 미국은 100년 동안 유지했던 존스법 개정을 추진할 정도로 한국과 같은 조선 강국의 투자와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미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까지 나서 한국 조선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100년 동안 지속해온 존스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헨리 해거드 전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무공사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관계 강화를 통해 되살릴 수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의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려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존스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의 선박에만 운송하도록 해 다른 국가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는 역할을 해온 법입니다. 해거드 전 공사는 미국 밖 건조를 허용해야 하는 선박의 예로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은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만든 적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의 현대적이며 자동화된 조선소를 새로 지을 경우 공동 소유 구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혁신적인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중대한 투자를 하도록 허용해 미국의 선박 건조 역량을 보존하고 새로운 일자리 수천 개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리 군대와 산업에 필요한 최첨단 선박 건조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인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SHIPS4 어메리커 액트를 발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에 뒤진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 존스법을 보완하자는 것인데요.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SHIPS4 어메리커 액트가 통과될 경우 고부가 가치 선박 제조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국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는 시장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진출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잠재적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조선 시장은 2033년 약 81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세계 조선 시장에서 점유율 1% 미만인 인도의 조선업 역량을 2030년 세계 10위, 2047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요. 인도는 전체 무역 물량의 약 95%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자국 조선업이 취약해 해외 선박을 빌리는 데만 연간 약 11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인도 내에는 조선소 28곳이 있는데 연안 여객선 등 중소형 선박만 주로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과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했고 한국 빅3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직접 살펴본 후 인도 현지 조선소 설립, 기술 이전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인도와 중국 간 오랜 국경 분쟁의 영향에 따른 반중 감정도 한국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중 감정이 짙은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닌 한국 또는 일본 조선소와 협력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거나 전문 엔지니어용 적공 등 인재 양성을 통한 고난도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업에 몇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들이 오고 있는데
한국도 국내 업체 간 경쟁으로 이 좋은 기회를 날리지 말고 팀 코리아로 수주의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미국 도람프 대통령은 정말 협상의 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격노할 정도로 700조 규모의 광물 자원 절반을 내놓으라는 통큰 결단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보안관을 자처하며 돈을 썼지만 후임 트럼프는 이건 공짜가 아니었다며 청구서를 내민 것이었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미국으로 돈을 끌어들이는 대통령의 등장에 부푼 마음 가득할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의 관세를 때리고 멱살 잡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와중에도 이상하리만큼 고요하다 못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화로운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긴밀한 군사동맹을 언급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중국에서 즉각 반발합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중국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5첫 번째 주냐? 대국 중국에 조공바치던 꼴 그대로구나라며 조롱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면서 비로소 진짜 우리 혈맹을 찾아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알려진 사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분명 여러분 모두 트럼프기 한국에 당장 올해 10조 원, 앞으로 30년간 총액 100조 원가량의 미해군 전함 건조 사업을 맡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과 ICBM 등 미사일은 전략자원이라 제외 대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핵잠수함 건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핵잠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연히 중국인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력과 핵무장 관련한 재미난 비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보시고 나면 역시나 똑똑하고 준비성 철저한 한민족 이라는 생각에 가슴 벅차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계속해 의도적인 한국 띄워주기를 하며 길을 살려주면 물론이고 관세 폭탄도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럽을 향한 관세 폭탄을 던지면서도 고에서 옥 한국 대기업 사례를 들어서 현대제철은 이미 미국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느니 하나는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구라파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물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니만큼 거래가 확실한 양반이고 자기가 한 말도 하루아침에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는 여러 산업과 경제 역학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을 편애한다기보다는 젊은 시절부터 한국을 좋아하기도 했고 또 지금은 정말로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군사력과 산업에 빵빵해서 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커스라 불리우는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동맹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멕시코 등 오랜 우방부터 관세 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만큼은 고개를 숙여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난 장관급 인사들은 후일담을 나누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관세 폭탄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대단한 협상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과 그 힘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국을 때릴 일은 없다는 것이 워싱턴 정계의 중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워싱턴에서 나온 각종 브리핑을 모아보면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공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를 한국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마국과 영국, 독일 등 몇몇 자유국가들 제외하고 유일하게 항공모함부터 핵잠수함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다. 하지만 독일은 완벽한 미국 우방이라 보기 어려운 지정학적 특성을 갖고 있고 난민 문제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으며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해롱거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유일한 대안이자 믿을 수 있는 우방이 된 것이다. 자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를 걱정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CCP에 확실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공산 세력을 막을 의지가 강력한 당장 내일이라도 싸워서 나라를 지킬 군인을 보유한 멋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현 시점 기준으로 우리보다 먼저 핵잠을 도입하는 국가는 바로 호주입니다.
자체 건조는 아니고 미국산 핵잠을 도입하는 건데요. 미국, 호주, 영국의 3자방위 협력체 오커스 협정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죠. 중국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미국산 핵잠 도입이 중국을 가두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그리고 5억 달러나 되는 돈을 미국에 지불했는데요. 문제는 당장 이걸 건조할 능력과 자원이 미국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3에서 5척을 2030년대 초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뉴스는 사실 우리나라의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그동안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전홍축 우라늄을 도입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었지만 이번 호주의 핵잠 도입을 보고 전공법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조선 건조 능력은 세계 최강급이기도 합니다. 당장 중국 등 적국이 각종 산업 스파이와 우리 하청 기술진들에 대한 매수로 각종 정보를 빼내려 안갈란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미국은 우리의 이런 능력에 도움을 청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정확하게 한국에는 관세 관련한 협상 계획이 없다라고 발언하며 사실상 계속해 한미 FTA를 유지해 관세 폭탄을 면제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중국과의 해군력 확충 경쟁에서 절대적인 열세며 한국 조선업에 수십조를 쏟아 붓더라도 확실하게 결과물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미국 군함과 선박에 대한 보수, 수리, 정비, 즉 MRO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미군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에서 아파치 헬기를 생산하고 F-15와 F-16 전투기를 수리하는 일을 자체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데에 감동한 눈치죠. 실제로 미 해군 정보국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미국의 233배에 달하는데 이를 유일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정말 몇 년 전부터 갑자기 1에서 2년에 한 번씩 잠수함, 항공모함, 이지스함 등 끊임없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군함이 계속 건조되곤 했던 것 같은데요. 불철주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동시에 방산 비리를 잡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전개했기 때문이겠고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향한 염원은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한일 양국 간의 독도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을 뿐더러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거세지던 때였는데요. 기존의 잠수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느낀 군은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2012년 이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극비리에 검토했었습니다. 그 후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은 현재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은 이미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갈 정도이고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도 충분히 축적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거든요. 게다가 핵잠 연료 공급은 기술 이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허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핵잠수함과 관련돼 한국이 여러 차례 의사를 표명했지만 미국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적은 없었죠. 최소한 알려지기로는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한국은 2030년대 초중반에 배치할 4,000톤급 잠수함 3척은 디젤 추진이 아닌 핵 추진으로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몇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되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죠. 오랜 우방국이었던 프랑스가 미국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프랑스가 핵잠수함 공급 계약을 맺고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 등 관련 조항을 풀어달라고 안팎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풀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마가를 외치는 트럼프조차 함부로 건드리며 목을 조일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첨부 등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 일환으로 작년 12월과 지난 4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요. 당시 발표된 각 계약 규모는 3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양국 당국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안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이 이론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조달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금융개혁을 강하게 희망해 왔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튼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부분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하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어 소탐 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한편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오는 25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경남 창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국에 수입한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또 최근에는 폴란드 12노우 이시치의 항구 부두의 크레인이 화물선에서 거대한 62번째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는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있는 K2 전차는 어지간한 유럽 중소국가의 지상군 전차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 3발의 피 수준인데요. 폴란드가 계약한 수량은 거의 1000대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단 1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180대는 내년까지 순조롭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7년씩 걸쳐서 단 1대의 전차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독일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출 실적을 지렛대 삼아 올해에는 수출 전용 파생 모델인 KEX를 공개하면서 처음 보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시켰는데요. 현대전에서 전차 킬러라 불리는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을 대거 접목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이제 약점이란 없는 완벽한 전차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해당 기술을 확인하고 K2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모양입니다. 확답을 주지 않고 미루던 2차 계약을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당연히 폴란드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K2 계약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K2를 사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발 속도 좀 늦춰달라는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단박에 전차 1000대짜리 계약에 도장을 찍을 만큼 상황이 급박한 게 폴란드는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그들이 왜 더 좋은 전차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마다할까요? 한편 폴란드가 이러는 속사정은 뒤로하고 이 기회에 한국에 접촉해서 폴란드보다 더 높은 입지를 폴란드에게 약속된 유럽 방면 생산기지의 지위를 빼앗아가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 전차의 개발사인 현대로템은 최근 참여한 여러 차례의 방산 전시회에서 연달아 K 전차의 최신 개량형을 선보였습니다. 각 전시회에서 K의 수출용이라는 의미로 KEX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새로운 전차는 기존에 예고됐던 개량 외에도 그동안 그 어떤 전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접목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차의 천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신기술을 접목한 것인데요. 우선 모든 전차의 태생적인 천적인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로 능동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량해서 탑재했습니다. 하드킬 방식 능동방어라 하여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투사체가 맞방향으로 투사체를 쏘아 맞춰서 전차가 받는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전에서도 분명히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아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일단 값이 비싸다는 문제 때문에 능동방어 시스템은 개발된 것도 그리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알려진 사례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입니다. 한국 역시 기술력은 있었으나 이를 많은 K에 적용시키는 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EX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량 채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아군 보호 성능은 더 개선한 신형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새롭게 개량한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STANAC 레벨 4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출용 모델인 KEX에 탑재해 선보임으로써
폴란드 수출 물량 1000여 대 및 그 이후 수출된 K에도 실제 탑재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만약 이를 실제로 해낸다면 K는 어쩌면 능동방어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대량 보급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다른 이유도 거론되는데요. 전차가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의 약점이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천적으로 떠오른 드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T-72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맞고 유폭되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 정도 하는 자폭 드론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차의 취약점이라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아군과 적군을 불문하고 전차들이 죄다 드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전차의 겉부분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슬래사머를 장착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진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거리에서 직접 조종하는 자폭 드론의 경우 전차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전차를 폭발시켜버리고 있는 끔찍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차로 드론이라는 강적을 상대하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죠. 무인 터렛, 부무장을 통해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전시회 현장에서 KE가 갖추게 될 때 드론 방어 성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나름 내린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부터 포탑 무인화의 일환으로 전차의 기관포 부무장을 원격 사용하게 해주는 RCWS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대로템은 RCWS의 대드론용 근접 신관 탄약을 통합하고 이에 더해 강력한 광대역 드론 제머를 동일 시스템 내에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의 접근을 센서가 감지하면 되므로 먼저 움직임을 멈추고 그 뒤에 무인 기관포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드론의 접근을 감지하는 센서 역시 작은 표적 감지에 부적절하고 전력 소모가 심한 레이더 대신 목표물의 생김새를 인공지능이 감지하는 이미지 인식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바래왔던 파워팩의 국산화입니다. 그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기존 독일산 파워팩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으로 완성된 국산 파워팩이 나온 것인데요. 이는 추후 수출될 KE는 물론이고 당장 국내에 도입될 4차 생산분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KE-EX는 기존에도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KE보다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KE의 2차 계약을 망설이면서 결정을 지지부진 미루던 폴란드 외에도 KE 전차가 이만큼이나 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는 마침내 연내 계약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입장에선 전차 한 대가 아깝다는 사람들이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태도가 의아하지만 일단은 최초 수출국이고 적지 않은 수량이니 잘 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폴란드 방산업계 내부에서 지금과 같은 생산 및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의례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2차 계약의 세부 사항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한국은 KE의 1차 계약분 180대까지만 직접 생산한 물량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폴란드는 내부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현재 생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죠. 최종적으로는 2차 계약부터는 폴란드가 직접 한국의 조언만 듣고 KE의 현지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폴란드에게 수량을 정해서 라이센스 반 건네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폴란드 측에서 2차 계약이 다가오자 현지 생산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수준으로 공학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생산 정권을 넘겨주면 한국이 만드는 만큼의 품질과 납기를 보장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약을 계속해서 중첩한 끝에 최종적으로 1000대 KE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한 탓에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만한 총 도입 수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우선 적어도 폴란드가 KE 800대 이상은 확실하게 구매한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2차 계약까지는 한국의 생산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선 최대 400대 정도까지는 한국이 생산을 도와줘야만 폴란드가 전체적인 답게 밀리지 않을 만큼의 역량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따지고 보면 한국에게는 이익이 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폴란드가 처음 약속한 수량에 최대한 가까운 수량을 도입해준다고 약속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뿐더러 한국 생산분이 많아질수록 로열티 받는 것보다 계약 세금도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익을 더 양보하면서까지 반드시 확보하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서만 오고 가는 감정일 뿐. 폴란드가 한 발 물러서는 틈을 노려서 이들의 입지를 빼앗으려고 밀고 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폴란드가 한국의 계약서를 받아가면서 함께 약속받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게 이윤을 양보하면서까지 K의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루마니아는 곧바로 내년에 K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루마니아가 K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꽤나 오래된 일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KADX에서 처음으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또 레이저 대공 무기와 K9 자주포의 미래형 모델 등을 전시했는데요. 우선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라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을 구성하는 미사일입니다. 한화의 LSAM 요격 미사일은 위치자세 제어 장치가 특징으로 공격 시 제어가 불가능한 공기가 희박한 상층에서 10개의 밸브 출력으로 직격 요격체 히투-KILL의 위치와 자세를 제어합니다. 적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고도 70km에서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상층부를 방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레이저 대공 무기도 전시하는데요. 지난 7월 방위사업청과 레이저 대공 무기 양산 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초로 군에 전력화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 차례 발사 비용이 2,000원에 불과한 이 장비는 지상 고정 진지에 배치되어 광섬유에서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무인기 등에서 무력화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 10개국이 사용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K9 자주포의 미래형 버전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선 K9 유무인 복합 체계는 별도의 탑승자 없이 원격으로 주행 및 운용이 가능한 자주포입니다. 최대 사거리도 80km로 기존보다 2배 늘어났습니다. 궤도 대신 바퀴를 단 차륜형 K9도 공개됩니다. 차륜형 K9는 도로에서 빠르게 주행할 수 있고 항공 운송도 상대적으로 쉬워 기동성을 극대화한 게 특징입니다. 한화는 앞서 지난 7월 독일의 PGH-2000과 튀르키예의 퍼티나 자주포 등 나토의 경쟁 제품을 모조리 제치고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누적 수출 총액은 13조 원을 돌파했고 추가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된다면 K9의 점유율은 전 세계 70%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계룡대에서 열린 K 전차기동 시연에서도 루마니아 장성들이 참관하여 성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기회만 노리던 이들은 자신들이 K에 관심을 갖게 된 장본인이 폴란드가 계약 과정에서 비틀거리자 곧바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껏 얻은 소중한 기회를 살리고 싶다면 폴란드도 방심하지 않고 스스로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게 거하게 뒤통수를 맞으며 대한민국산 무기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최근 노르웨이 매체 포스바레트 포럼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기 판매 승인 절차 FMS에서 록히드 마틴 정밀 타격 탄도탄인 PRSM 미사일의 노르웨이 수출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르웨이가 록히드 마틴과 계약에 대한 협상을 끝나기도 전에 미국 정부 측에서 승인 자체를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승인해준 것은 하이마스 미사일인데요. 이는 사거리 90km의 구형 GMLRS의 로켓으로 사거리 연장형 GMLRS EX150km와 사거리 500km의 PRSM 미사일의 판매가 모두 거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까지 언급하지 않았고 노르웨이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토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이유는 바로 생산 능력 부족이었다는 것인데요. 미국 내 조달 물량이 우선시되었으며 그 이상 생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PISM은 생산 궤도에 진입하지 않았고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된다면 판매가 허용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언론은 이로 인해 크게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여론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한 결정입니다. 제가 군 결정권자라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방향을 바꾸고 가급적 유럽 또는 한국산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이건 정치적 결정이에요. 미국은 아마도 중국을 위해 피와 땀을 비축하는 데 바쁘겠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노르웨이 군이 추진하는 도입 사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미사일 사거리입니다. 도입 프로젝트명 역시 장거리 타격 수단 보유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군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기 도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년 동안 국방비 6,110억 노크, 하나 7조 7천억 원을 추가 지출하여 육해공 첨단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고, 여기서 육군을 위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은 미사일 구축은 사거리 90km, 300km, 500km를 설정했는데요. 노르웨이군이 이처럼 장거리 능력을 중시한 이유는 바로 동쪽에 위치한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핵무기를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러시아의 강고한 모습에 러시아 인근국들은 더욱 빠르게 군비 증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라는 완충지대가 있는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발사하여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에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 MLRS를 대거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군으로 오른 기체는 세 가지로 미국의 하이마스, 이스라엘의 펄스, 한국의 천무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마스가 가장 유력한 도입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역시 지난 5월 하이마스에 대한 판매 승인을 내주며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데 보였었죠. 또한 하이마스에 발사되는 PRSM 미사일은 당시 세계 유일의 500km 사거리를 지닌 전술 탄도탄이자 대함미사일 기능까지 갖춘 상황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경섬과 길게 맞닿아 있는 노르웨이해와 그 인근에서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력 강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노르웨이는 마하사, 사거리 500km의 지대함, 전술탄 도탄을 보유하여 억지력을 발휘할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발트 함대와 흑해 함대가 나토 세력권의 좁은 해협에 막혀 행동이 제한됨에 따라 대서양 방향으로 노르웨이해와 바렘치해를 담당하는 북방 함대가 나토 해군과 맞서는 데 주력하고 있고, 현재 러시아 해군에서도 가장 강한 함대로 꼽혀 그만큼 정예 인력과 신형 장비가 먼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군이 90km 사거리 미사일을 제외한 장거리 미사일 판매 승인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하이마스는 후보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이마스의 고작 사거리 90km 탑만 사용한다는 것은 노르웨이군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사거리 제한이 풀리며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용 사거리 500km 미사일 해외 수출 승인을 내렸으며 노르웨이가 이를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천무용 800km 사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실제 500km 사거리 미사일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탄두 중량을 줄이거나 늘려서 사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이미 탄두 중량만 8톤 이상인 현무 미사일 체계를 통해 완성된 기술로 한국의 주특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관계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직접 방문하여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유럽 방산 전시회에서 실물 크기의 천무가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도입 사업 수주를 위한 전략이기도 했죠. 특히나 한화는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 대표 방산 기업 공수보고서와 가격도 협력을 구축하며 미리 아군을 협력했습니다. 캐나다 K9 수출 사업에 함께 협업하기로 합의한 후 콩스버그의 대표 순항 미사일인 NSM을 천무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 사업까지 체결하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비축량을 늘리기 위해 동맹국의 통수를 치는데 한국은 오히려 동맹국 파트너 기업까지 알뜰살뜰 챙기자 노르웨이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기자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폴란드를 포함해 이미 해외에서 3개국에 수출된 사실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기자는 폴란드 수출로 한국 기술력과 생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군에게 있어 한화의 포병 장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미 노르웨이에 K9 자주포를 수출하였고 실 운영자들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진행된 자주포 현재 테스트에서 K9 자주포는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체이서, 미국의 M109를 모두 꺾고 수주를 따냈습니다. 당시 24대의 K9과 6대 K10을 수출하였으며 이에 만족한 노르웨이는 이후 6년 뒤 추가 구매까지 진행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K9에 대해 50년 기술력을 향상시켜준 최고의 장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는 한국산 후보가 2016년 당시 테스트에도 노르웨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장 잘 만족시켰다며 한국산 무기 품질은 매우 우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형기후 등 테스트에서 문제를 겪지 않았으며 모든 요구사항은 차량이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검증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는 509 경험과 K9를 비교하여 설명했는데요. 그는 수동적이었던 시스템에서 기술적이고 융합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며 이제 더 이상 직접 조작할 필요가 없어서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9의 기동성과 효율성 장갑이 되어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은 50년 정도 앞서 있는 듯하다. 모든 것이 새롭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사실 작년 노르웨이의 K 전차 수출이 무산되면서 천무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K 전차 수주는 정치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것이었지. 성능평가에서는 사실 독일산 전차를 완벽히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 관계자들 역시 K 전차의 뛰어남을 누차 언급하였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수출 총리는 우리는 한국산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질이 더 높다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독일 노르웨이 노르딕 협력의 안보 정책, 논쟁을 더욱 강화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고 언급하였으며 노르웨이군 참모총장 역시 전차를 살 것이라면 우리 군은 K를 구매해야 했지만 정치적인 사유로 노르웨이 중앙당 의원들은 LEH를 선택했다. 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노르웨이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 후보군을 면면히 살펴본다면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무기 수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여론 역시 미국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며 나토 탈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새롭게 개발된 미국산 미사일 판매가 노르웨이에 거부됐다는 것이 사실이냐며 이래도 미국을 동맹국이라 할 수 있냐며 분노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미국을 믿지 않는다. 노르웨이는 나토를 떠나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는 유럽 최대 산유국 중 하나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사우디에 맞먹는 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다만 인구가 적고 국방 안보에 대한 위협에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해야 하는 입장인 것인데요. 미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반면 대한민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산 무기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러시아 시장을 장악했다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현대차 때문에 크게 놀라고 있어 화제입니다. 러시아에서 철수 위기에 빠졌다던 현대차 공장이 엄청난 반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신차는 절대 못하겠다며 한국산 차를 찾는 놀라운 현상까지 나타나 중국 언론까지 이를 집중 보도하며 놀라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자산을 남겨놓은 자동차 업체는 현대차그룹과 폭스바겐 정도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연 생산 20만 대 규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3년 전에는 GM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규모를 더 키워왔습니다. 인수했던 GM 공장에서는 다목적 차량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투싼과 팰리세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기도 했죠. 이를 위해 약 6,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리모델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전쟁으로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2,000명이 넘던 직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정리해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에만 계열사 포함 18개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남겨놓은 총 자산 가치는 약 2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철수를 한다면 이들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르노, 닛산,
포드처럼 자산을 헐값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최근 닛산 자동차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됐으며 르노그룹 또한 지난해 5월 지분 100%를 모스크바 시정부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푸틴은 2010년 총리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 준공식을 찾아 시운전을 했을 정도로 공장 유치에 각별한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현대차 또한 지속된 위기에도 뚝심으로 버텨왔던 상황입니다. 2014년 크림반도 강제 합병에 따른 서방의 경제 제재 상황에서도 끝까지 러시아 시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구매력이 떨어졌던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1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방문해 러시아 시장에 다시 기회가 올 것이므로 어려워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점유율은 28%대까지 올라섰으며 이는 르노 7 9%, 토요타 5 9%, 닛산 3% 등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도 높았습니다. 러시아의 연간 자동차 시장 규모는 157만 대 정도로 한국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를 떠나야 할 만급 충격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폰과 현대차의 빈자리는 중국 샤오미와 지리차가 메워왔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7% 증가한 12만 대를 기록했고 현대차그룹은 28%에서 현재 5%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러시아도 어쩔 수 없이 중국차를 수입한 상황인데 중국 업체들은 신규 판매 대리점을 480개나 늘리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했습니다. 이는 종전 대비 4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와의 경제 무역이 2천억 달러를 돌파하고 자동차부터 공작기계까지 러시아 시장 공백을 적극 메우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 상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상황을 이용해 삼성이나 현대차가 장악했던 휴대폰과 자동차 시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1위였던 삼성은 35% 점유율을 보였지만 현재는 거의 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스마트폰 병행 수입 등으로 삼성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서 신차 판매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로 중국산 신차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신차 판매량은 68만 대로 전년 대비 60%가 급감했습니다. 판매액 또한 52% 감소하면서 1조 5천 영루블 25조 원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중국을 경악해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고위 관계자는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카자흐스탄 측에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정부는 현대가 인수했던 GM 러시아 공장 중 일부를 산업 인력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물밑 협상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르면 6월쯤 카자흐스탄 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완전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거의 기정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나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집중 보도하며 현대차가 물러날 경우 중국 자동차사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각 대상이 드러나자 대경 실색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카자흐스탄 합작 파트너사인 아스타나 모터스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회사는 지난 1992년부터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회사로는 현대트랜스 얼마티 상용차 공장과 현대트랜스 카자흐스탄 승용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크레타와 엑센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지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4만 5천 대 정도로 아스타나 모터스는 사실상 현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가 러시아 공장을 아스타나에 넘기기로 한 것은 러시아에서 철수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재매입 기회를 열어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구 GM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공장을 모두 넘기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나 대표는 최근 현장 실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 조만간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과거 소련 연방이었던 지역으로
수출이나 러시아 현지 생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러시아는 국제산업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지목하고 자동차 생산 관련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미하일 러시아 총리가 카자흐스탄에 방문해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자동차 생산 협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일부를 재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일부 라인을 가동했다는 설명이지만 향후 공장 인수 후 생산 과정에 대한 테스트 성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카자흐스탄 합작사도 현대차의 뜻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인들의 한국산 차에 대한 식지 않은 열기는 중고차 구입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수출이 뜻밖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2월 한국의 러시아 중고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수출되는 중고차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향하는 우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데다 전쟁 특수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중고차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가격이 높은 신차급 중고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중고차 수출 단가는 전쟁 전 대당 19,000달러에서 지난해 29,000달러로 몰라서 있습니다. 전체 수출 중고차 단가 7,300달러의 4배가 넘습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대수 또한 2021년 2,300대에서 작년 19,600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출된 중고차 대수는 40만 4천 대였는데 러시아로 향한 비중은 0.5%에서 4.9%로 뛴 상태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러시아로 수출된 차량은 2021년 1,800대에서 작년 1만 2천 대로 급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동해 무코항에서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가는 것인데 향후 월 2에서 3회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곳이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대당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수출이 금지될 전망이지만 업계에선 대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관세 동맹이 체결돼 있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1차 선적을 한 뒤 비관세 규정을 적용받아 다시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된 고가 차량 상당수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재수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은행은 국제결제 시스템 SWIFT에서 퇴출돼 무역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중고차는 규제를 받지 않는 지방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러시아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4만 3천 대로 전년 동월보다 3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월 3만 8천 대보다도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 금액 증가폭은 이보다 큰데 전년 대비 136%나 증가했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간 중고차 수출 대수는 50만 대, 수출 금액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레부터 중고차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고 5년 내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내의 차량 중 200여 가지 항목의 품질 테스트를 거친 중고차를 선보인다는 구상입니다. 확보한 중고차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거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 물량이 러시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중고차가 러시아로 집중 수출되는 점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장악하려는 러시아 시장이 결국 현대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 매각 후 새로운 곳에서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인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GM 공장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GM은 2017년 인도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2020년 10월부터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약 13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지만 현대차의 질주에 밀려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 창정 자동차가 이를 인수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1998년 인도 시장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한 이후 현지에서 외국 완성차 공장 인수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수 성공 시 인도에서의 생산 능력은 90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56억 달러의 부품까지 하면 76억 달러를 수출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 501억 달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현명한 대비와 인도 시장 장악은 향후 더 큰 매출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대만과 일본 언론들은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첫 번째 반도의 공장이 내년 2월 준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부흥을 위해 무려 4조 3,149억 원이나 세금을 지원하면서 급속도로 지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이 반도체 부흥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공장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홋카이도 연안의 정어리떼가 대규모 폐사에 주변국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는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 떼죽음을 당한 정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뉴스를 영상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하코다테시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찬 정어리 사체가 파도를 타고 백사장으로 몰려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흡사 물고기 파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 역시 이렇게 많은 정어리 사체가 한꺼번에 몰려든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원인이 무엇인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공포에 몰아넣은 정어리 떼죽음이 최초 시작된 곳은 사실 일본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구마모토 앞바다입니다. 지난 10월 구마모토현 앞바다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최근 홋카이도 앞바다까지 기이한 현상이 이어진 것입니다. 특히 중국 매체들이 일본 해안가에 떠밀려온 정어리 집단 폐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는 중국 바이두에서 인기 뉴스 2위에 올랐으며 중국 주요 매체들은 물론 지역 언론들까지 앞다퉈 게재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이 뉴스를 전할 때 제목에는 주로 원인 불명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일본 해안에 밀려온 정어리떼 사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기사 댓글을 통해 해시태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것 같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류가 멸종하는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앞서 지난 10월 18일에도 일본 매체를 인용해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수천 마리의 정어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염수가 원인인가? 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더구나 홋카이도까지 뒤덮은 정어리떼 영상이 공개된 이후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영국의 대중 매체인 데일리메일도 수천 톤의 물고기 사체가 일본 해안으로 밀려왔다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지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일본은 일부 언론이 정어리류의 사체와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수산청의 자체 조사 결과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이유로 삼을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며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 정부조차 원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염수 문제가 불거지고 정어리떼 사체가 대규모로 발견되자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의 핵심 요소는 핵심 인력과 토지, 풍부한 전력, 그리고 수자원이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인력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TSMC에 숙련된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이 지역에 근무를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TSMC 미국 공장조차도 핵심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계속 연기할 정도로 인력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TSMC 대만 인력들은 문화적인 적응 차이를 이유로 미국 공장 근무를 꺼리고 있는데요. 방사능 문제의 직격탄을 맞은 구마모토에서 과연 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전 TSMC는 미국 반도체 공장을 위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반도체 숙련 근로자 2,000명을 더 찾습니다. 라는 구인 공고를 냈습니다. 최근 미국 공장에 필수 첨단 장비인 EUV 극자 외선을 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장비 공급업체들은 설치 관련 핵심 직무인 관리 감독관, 전기공, 초고순도 배관공, 판금 작업자 등 근로자 2,000명을 더 찾고 있습니다. TSMC는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약 54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 2곳을 짓고 있지만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가동 시점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요.
TSMC는 투자자를 위한 임시 거주 비자인 EE 비자로 대만 숙련공 수백 명을 애리조나에 단기 파견해 인력 구멍을 메울 계획을 세울 정도로 사람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대만의 핵심 인력들이 미국의 조직 문화 적응에 애를 먹으며 미국행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만인들은 그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자 대만에서도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한국에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을 당시 이 현상이 대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대만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에서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사람이 방사능이 몸에 이롭다는 헛소리까지 늘어놓자 불난 집에 불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일본 주재 대만 대표가 방사능 원소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는데요. 시장팅 주일본 대만 대표는 SNS를 통해 실제로 미량의 방사성 원소는 신체에 유익하다며 대만 베이터 온천이나 일본 타마가와 온천을 예로 들면서 이곳에는 미량의 라듐이 포함되어 있고 연구에서 이는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 일본 주재 대만 대표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이냐며 대만 내에서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제서야 자신은 온천의 라듐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지 처리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야당인 대만 국민당 주리룬 주석은 시장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 대만 대표가 아닌 주대만 일본 대표라 여겨질 수 있다. 시장팅 대표가 직접 오염수를 몇 잔 드셔보고 국민을 안심시켜달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염수 문제로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협력이 삐그덕거리는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한국에 둥치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공식 협력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2일 네덜란드 펠트호번에 위치한 ASML에서 열린 한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서 삼성전자와 ASML은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연구개발화 언드디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ASML은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EUV 장비 내부에 광원 흡수 방지용 수소가스를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이 제조시설이 없는 해외에 R&D 센터를 짓는 것은 한국이 처음입니다. ASML은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노광장비 생산 업체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시로 통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슈퍼을 ASML과의 협력은 지금까지 한국이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에서 앞으로는 네덜란드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ASML이 공동으로 1조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한국에 설립하는 R&D 센터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 외선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협력을 통해 한국은 EUV 장비 1대당 전력 사용량을 20% 감축하고 연간 165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삼성과 ASML의 R&D 센터는 차세대 극자 외선 EUV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로선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 쟁탈전에 한층 더 우위를 점하게 된 셈인데요. 이 장비는 1대당 최소 2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이며 생산 가능 수량이 1년에 약 50여 대뿐이기 때문에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바로 ASML로부터 EUV 장비를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ASML은 2,400억 원을 투자해 화성에 짓고 있는 화성 뉴 캠퍼스와 R&D 센터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ASML의 협력 소식은 한국을 따라잡고 반도체 부흥을 이루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반도체 공장에 쏟아붓고 있는 일본과 상당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일본은 돈으로 해외 협력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동등한 관계에서 기술력으로 협력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협력 관계가 더 공고하게 유지될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